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이 글을 바칩니다. 또한 전국에 계신 부모님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화물차 운전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화물차 운전하면 돈을 꽤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덕에 저희 가족은 큰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뒤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저랑 형을 키우셔야 했고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으셨던 어머니께서 가장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냐면서 오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진짜 많이 우셨거든요. 저도 같이 따라 울었었죠. 몇 날 며칠을 오시던 어머니께서는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요리를 엄청 잘하셨거든요. 할머니께서 손맛이 좋으셨는데 그걸 물려받으셨죠. 그런데 장사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장사하는 게 손맛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 주방에서 요리하는 거랑 가게 주방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고 3, 4인분 하는 거랑 몇십 인분 하는 거랑 다르고 운영하려면 장부도 쓰고 식자재도 계약하고 세금도 신경 쓰고 하물며 가게 건물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잖아요. 어머니께서는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장사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어려서 본 어머니 모습은 거의 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집에 와서 온몸에 파스를 붙이시면서 오시고 씻다가 화장실에서 오시고 자정이 다 되어서 끼니 때우시면서 오셨습니다. 가끔은 가게에 저를 데려가셨는데 가게에서도 종종 우셨습니다. 여자 혼자 아들 둘을 키우며 장사를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노숙자 아저씨가 가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고 근처 식당 사장님이 와서 욕을 한 적도 있었고 돈 안 내고 가는 손님은 뭐 수두룩했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가게에 떡하니 있는데도 도둑이 든 적도 있었죠. 참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 어머니 진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생하시면서도 어머니께서는 지지 않으셨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가게를 지켜내셔서 단골 손님도 생기고 주변 가게 사장님들하고도 친해질 수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참 존경했죠. 그런데 저희 형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 형은 가난한 저희 형편을 못마땅해 했고 맨날 투정만 부렸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반찬 투정, 잘 땐 잠자리 투정, 학교 갈 때도 툴툴. 매사에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형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셨나 봐요.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집이 가난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형은 더 엇나갔습니다. 마치 자기가 상전이라도 되는 것 마냥 어머니를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죠. 제가 몇 번은 형한테 대들기도 해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만 좀 짜증내라고 했었죠. 그때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땐 형보다 한참 작으니까 엄청 맞았습니다. 형이 저한테 입을 뒤집어 씌우고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그럼 저는 또 바보같이 엉엉 울기만 했었죠. 형이 엇나가기 시작한 건 12살쯤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 절정을 찍었는데 진짜 말도 못하게 사고뭉치였습니다.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다녔는데 동네에 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현우가 누구랑 싸웠다더라. 한밤중에 어디 골목길에서 봤다. 이번엔 누구 코가 부러졌다더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와중에 형이 사고치는 거 수습하느라 정말 수백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그럼 맞고만 있냐 하면서 뻔뻔하게 짝이 없었죠. 제가 형보다 어렸지만 진짜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가 될까 싶었습니다. 저러다 나중에 감옥 가는 거 아닌지 진지하게 걱정했었다니까요. 그러길 몇 년이 흐르고 잠잠해지지 않을 줄 알았던 형의 사고도 성인이 되니 좀 나아졌습니다. 법 앞에서는 장사 없죠. 본인도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 망하겠다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어딜 가질 않더군요. 뻔뻔하고 욕심 많고 허세 가득한 성격은 어디 가지를 않았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여기저기 알바를 깔짝깔짝 하더니 중고차 딜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제에 맞지도 않는 외제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거 유지는 되는 거냐고 걱정하셨지만 차 파는 사람이 이 정도는 타줘야 한다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저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된다고 생각했죠. 대신 저는 더 중요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도와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넘어지셔서 팔에 깁스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 팔로 가게를 잘 하실 수 없어서 그때부터 어머니를 돕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쭉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께서 배달이랑 주방에 직원을 한 명씩 쓰셨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간 거였죠. 그러면서 어머니께 주방 일도 좀 배우고 가게 운영도 배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형이 결혼을 하겠다며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보다 6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저보다도 어렸죠. 형수는 쇼핑몰 모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형하고는 지인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말에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그려졌습니다. 대체 형 같은 사람이 왜 좋은 걸까? 어딜 봐서 결혼하는 걸까?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형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사랑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신기했습니다. 그 사랑 덕에 좀 사람답게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별일 없이 결혼식도 올렸고 작은 구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이 좀 툴툴거렸습니다. 어머니한테 모아둔 돈도 없냐면서 쪽팔리게 구축에서 어떻게 사냐고 했었죠. 지가 결혼하는 건데 왜 어머니한테 집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서 형수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친정이 없었거든요. 원래 저희처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원래 지병이 있으셨답니다. 그러다가 형수랑 형이랑 결혼 준비할 때 돌아가셨죠. 결혼식도 못 보고 가셨다고
형수가 엄청 울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곁에서 위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형수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에 어머니는 형수를 엄청 챙겨줬습니다. 임신했을 때 제일 서러운 건 친정엄마 없는 거야. 많이 먹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해야 돼. 지난번에 반찬도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어머니께서 형수 만나러 가실 때마다 반찬도 해가시고 과일도 사고 이것저것 짐이 한 보따리라 제가 항상 같이 갔거든요. 그때마다 형수는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태교함에 뜬 목도리라면서 어머니께 드리기도 하며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형수를 보고 있으면 형이랑 참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끼리끼리 만났겠거니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형이 보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형수는 형과 다르게 되게 착하더라고요. 허세가 있지도 않고 욕심이 있지도 않고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신해서 힘들 텐데도 집을 항상 깔끔하게 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살림이 익숙하다며 집밥도 잘해서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엄청 잘했고요. 형이 진짜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수가 입덧이 심해서 막달까지도 입덧하고 또 조산기도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꼴로 형한테 전화해서 형수한테 잘하라고 하셨고 형은 알겠다며 신경질을 내다가 전화를 끊고는 했습니다. 원래 37주 이상만 되면 아이가 언제 태어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카는 보름을 못 기다리고 35주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형수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회복도 안 된 몸으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매일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조카를 보러 갔거든요. 저도 어머니도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조카보다도 형수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임신했을 때 밥을 잘 못 먹어서 살도 별로 안 찐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막달까지도 임신한 티가 안 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12시간 넘는 고통 끝에 출산을 했는데 회복도 못하고 아이 걱정으로 맨날 우니까 저러다가 뭔 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까지 형수 찾아가서 밥 차려주고 이것저것 사주시곤 하셨죠. 그런데 이 와중에 형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때 중고차 딜러 그만두고 무슨 사업한다고 돌아다녔거든요. 이때도 대출이 안 나온다 어쩐다 하면서 툴툴거리고 말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뭐 하는진 모르겠는데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온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태어났고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걱정하고 병원에 면회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형은 자기 아들 보러 병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참다 못 참고 전화해서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처자식을 내팽개쳐두냐고 화내셨거든요.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럼 형은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가면 애가 뭐 벌떡 일어나기라도 해요? 맨날 가서 들여다본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나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고. 아씨 바빠 죽겠는데 진짜. 정말 한 번을 아이 보러 안 가더니 조카 태어날 때만 갔습니다.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말이죠. 어떻게 아빠가 되어도 저럴까 싶더라고요.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툭 하면 부러질 것 같은 팔다리로 태어난 조카는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자더니 100일이 되었을 땐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원래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조카가 정말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형수 불편할까봐 집에 가진 않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어머니만 가끔 가시다가 조카 4개월쯤에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랑 같이 조카 보러 갔었죠. 형수도 조카 태어날 때 보고 안 봤었거든요. 엄청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데 아기 키우는 게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형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형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 생각엔 전혀 안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리정돈도 엄청 잘하고 집을 되게 깔끔하게 쓰는 사람이었는데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물론 아기 키우면 정리할 틈이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좀 심했습니다. 쓰레기도 여기저기 있고 빨래통도 꽉 차 있었고요. 그러다 형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 건 형수가 자주 얼빠진 사람처럼 멍을 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초롱초롱한 눈은 생기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탁해 보였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급기야는 아기가 졸려서 울기 시작하자 형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형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묻자 형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 계속 흘렀고 어머니랑 저랑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울고 있는 형수 대신 제가 조카를 재웠고 곧 울음을 멈춘 형수에게서 아주 화가 치미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형수에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형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형은 사고뭉치에 막 사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조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형수가 알게 되었다고 했죠. 실은 그 전부터 이상한 낌새는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임신했을 때부터 뭔가 수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형을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러겠어? 만약 그렇더라도 아이 태어나면 정신 차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티 안 내고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형수가 스트레스 때문에 조산기가 있었던 건데 그 스트레스 원인 제공을 형이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몸 하나만 생각해도 벅찬 임신 시기에 남편 바람까지 의심해야 하니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조카 입원해 있을 때도 형은 딴 여자 만나러 돌아다녔답니다. 일하러 다닌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다더라고요. 형수가 형 옷주머니에서 가지도 않은 카페 영수증 발견하고 여자 물건 발견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형이 당당하게 나오더래요. 그냥 기분 좀 풀려고 만나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게 뭐 어떻냐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바람을 들킨 다음부턴 이제는 뭐 숨기지도 않고 바람을 폈고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눈물 꾹 참으며 형 얘기를 하다가 조카 얘기가 나오는 순간 눈물을 못 참고 오열을 했습니다. 아이 보면서 견뎌보려고 했거든요. 이러다 말겠지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것도 미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답답하고 그냥 다 그만하고 싶어요. 형수 말 듣고 어머니도 우시고 저도 울었습니다.
제 형이지만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일단 저보고는 가게 돌아가라고 하셔서 저는 먼저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께서 형 불러서 한마디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밤엔 형수 잠 좀 푹 자라고 조카 봐주시다가 아침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론 형이 정신을 좀 차린 건지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딱히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런 일 있고 한 달쯤 뒤에 형수 집 갔었는데 집이 예전처럼 깔끔하고 형수도 전보다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고, 또다시 형수는 힘들어하고 형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때 참 시끄러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형수가 전화 와서 형이 술을 잔뜩 먹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한 적도 있고, 엉엉 울면서 전화 와서 집에 가보니까 TV랑 거실장 다 부서져 있기도 했고, 형수가 아기띠에 조카 안고 한밤중에 형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차에 끝내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조카 돌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고작 10개월뿐이 안 되었는데 두 사람은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살아보지 그러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게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형수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런 개차반 같은 삶을 사는 형을 만나게 되어 고생하는 게 참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형수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아가. 아휴, 내가 죄인이다. 내가 못나서 그래. 험한 세상 살게 해서 미안하다. 결국 이혼을 했고 형은 살고 있던 집을 뺐습니다. 사업한다고 주접떨 때 빚이 있었는데 전세금으로 빚 갚고 조금 남은 거 홀랑하려던 거 어머니께서 난리를 치셔서 일부를 형수한테 줬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 새끼는 먹여 살려야 하는 거라면서 어머니께서 엄청 화를 내셨거든요. 형도 지지 않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양육비 꼬박꼬박 줄 테니까 걱정 말라면서요. 형수는 조카랑 투룸빌라 월세를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하는 거 다 도와주고 집 청소도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라도 형수랑 조카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 조카를 보러 형수네 놀러 갔습니다. 대충 예상은 했지만 형은 조카 보러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어떻게 자기 자식인데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들 얼굴도 안 보고 사냐고 하니까 관심 없다더라고요. 참 못났죠. 제가 더 미안해서 조카 보러 갈 때마다 장난감 사서 가고 엄청 신나게 놀아줬습니다. 갈 때마다 용돈도 조금씩 챙겨줬고요. 조카한테 주긴 했지만 사실 형수 쓰라고 주는 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몇 번 더 사 먹으라는 마음이었죠. 형수는 참 야무지게 살림도 잘하고 조카도 잘 키웠습니다. 형수가 결혼 전에 쇼핑몰 모델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일했던 지인들한테 일을 받아서 집에서 부업으로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포토샵 이런 거 공부해서 컴퓨터 한 대 놓고 사진 보정해주는 걸 했습니다. 그걸로 조카랑 먹고 살다가 조카 2돌 되었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도 형수는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형이랑 살 때는 진짜 당장 알아놓을 것처럼 피골이 상접했는데 헤어지니까 오히려 얼굴빛도 좋아지고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일하는 것도 재밌다고 너무 좋다고 했죠. 형수가 행복해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던 어머니는 못해도 보름에 한 번은 형수를 찾아가셨습니다. 갈 때마다 음식 한가득 챙겨가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곤 하셨습니다. 형하고는 연락 안 해도 형수랑 조카는 엄청 챙기셨죠. 형수도 이혼했다고 해서 어머니랑 선 긋지 않고 형이랑은 별개로 생각하고 엄청 챙겼습니다. 명절엔 저희 집으로 영양제나 과일 같은 거 보내고 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어머니를 되게 잘 챙겨주었죠. 그러길 9년 정도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토록 여리고 착한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매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어머니의 건강 이상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따로 건강관리를 하진 않으시지만 혈압 조금 낮으신 거 말고는 지병이 없으셨습니다. 식사도 맵기 야채 위주로 소식하셨고 몸에 안 좋은 거 안 하시고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께서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오전에 장 보고 약국 들렸다가 가게로 갈게요. 좀 쉬고 계세요. 금방 갈게요. 그럼 엄마 먼저 가게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두통만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다른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께서 먼저 가게로 나가셨고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약국에 들렸다가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제일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원래 그러신 적이 없으셔서 많이 아프신 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깐 주무시는 것 같은데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약 드리고 집에 들어가시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으셨고 제가 흔들어 깨우자 책상에 올려져 있던 팔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어머니를 일으켰는데 60kg도 안 되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일으키는 순간 쭉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전 혼자 빈소에 앉아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모든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 상황이 꿈 같았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장례식장에 온 것은 다름 아닌 형수와 조카였습니다. 형수는 장례식장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형수가 우는 모습을 보자 저도 그제서야 실감이 나서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형수는 상주복을 갖춰 입고 제 옆에 섰습니다. 여전히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곧 오죠? 올 때까지만 제가 있을게요. 도련님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테니까. 사실 혼자 있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조문객들 오시면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맨정신으로 잘 모실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도와준다고 하니 참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형이 금방 올 줄 알고 형수한테 있어달라고 한 건데 형은 그날 자정이 다 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새 형수하고 말이죠. 형이 그맘때 재혼했거든요. 원래 형수랑 살 때 바람피던 여자 말고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식은 안 올렸고 어머니께 그냥 통보하듯 재혼할 거라고 해서 밥 한 끼 같이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원래도 형이랑 저는 연락도 안 했고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남인 듯 아닌 듯 살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나타나지 않은 게 열이 받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보다 급한 일이 뭐가 있나요? 심지어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와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왔더라고요. 참나, 기가 차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했습니다. 갑작스런 어머니 부고에 형도 놀라긴 한 것 같았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 감춰지지 않았거든요. 뭐하다가 이제 와? 옷은 그게 뭐고? 제정신이야? 아, 이 자식이 형한테 말하는 것 봐. 싸가지 없이. 아, 바빴어. 근데 네 형수는 언제 왔냐? 장례식장 잡자마자 왔어. 형수한테 고맙다고 해. 고맙긴 무슨. 내가 뭘 고마워. 됐고 술이나 가져와. 참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형이랑 이혼한 형수는 어머니 곁을 지키고 형이랑 새형수는 자리를 잡고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괴했습니다. 형을 본 형수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저러고 다녀요. 아무래도 상조 노릇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있을게요. 형수가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똘똘한 조카도 한 자리 차지하고는 상 치우는 것도 돕고 어른들 오시면 인사도 하곤 했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물론 형하고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빠 노릇을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뭐 얘기할 게 있겠어요. 조카가 아빠 존재도 알고 얼굴도 알기는 하지만 자기 1살 때 바람났다는 것도 알거든요. 형은 원래부터 자식한테 애정이 없던 사람이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형수랑 조카 덕에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형수는 힘든 일 있으면 또 올 테니 연락하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형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고요. 형도 새형수랑 자기 갈 길 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가장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던 집이 이리도 컸나 이리도 조용했나 싶더라고요. 어머니 방문을 열면 아직도 어머니 온기와 어머니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몰래 어머니 이불을 안고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흘 뒤 닫았던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주변 사장님들께서 좀 더 쉬라고 하셨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장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지키신 가게니까 이어서 제가 잘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아쉬움 없이 편안히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운영에 힘을 썼는데 어머니와 둘이 하던 가게를 혼자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게에서 10년 넘게 어머니를 도왔으니 어깨너머로 배운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오만이었나 봅니다. 신경 쓸 것도 많았고 손이 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을 흉내내는 정도였지 절대로 그 맛을 똑같이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분명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안 그래도 답답해하던 어느 날 저희 가게 단골분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들리게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원조 사장님은 못 따라가네.
아유, 그동안 잘 먹었는데 단골집 하나 잃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매일 노력했는데 어머니 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맛이 변한 가게를 누가 찾겠어요. 그렇게 단골 손님들을 하나둘 잃게 되었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긴 만큼 매출도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다가 공과금이랑 월세 내니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매출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운영하신 가게를 제가 망치는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 나중에는 가게 일하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일하기 싫기도 했습니다. 좋아지겠지. 과연 좋아질까? 나아지겠지. 과연? 이런 생각들을 무한 반복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어찌저찌 꾸역꾸역 버텼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겠네요. 1년 사이에 손님은 엄청 많이 줄었고 가게는 문 닫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첫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니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제껏 장가도 못 간 것도 죄송하고 제사 음식이 조촐한 것 같아 죄송하고 식당 운영을 똑바로 못한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아침부터 혼자 제사 음식 준비하다고 하긴 했는데 어째 차려놓고 보니 영 부실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입맛이 까다로우신데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다 걱정하며 상을 거의 다 차렸을 때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껄렁껄렁 들어오는 사람은 형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연락해서 닥달했거든요. 설마 어머니 첫 제사도 안 올 생각이냐고 하면서요. 무슨 제사를 지내냐고 고리타분하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고도 아들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더라고요. 아주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새용수를 옆에 끼고 말이죠. 인사 한마디 없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 일단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곤 차려진 음식들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형은 술부터 찾아 먹었습니다. 어거지로 밥을 먹던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다름 아닌 형수에게 온 연락이었습니다. 도련님, 집에 계세요? 오늘 어머니 제사죠? 네, 맞아요. 상 차려서 방금 제사 올렸어요. 형수 부담될까봐 일부러 연락 안 드렸는데. 어머, 상도 차리셨어요? 저한테 진작 말해주시지. 저 곧 도착하는데 집 앞에 잠깐 놔줄 수 있어요? 제사 지낸다고 하면 혹여 나와서 음식하고 고생할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서 형수랑은 연락을 많이 안 했거든요. 조카하곤 자주 연락했지만요. 조카한테 듣기론 형수가 많이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제사라고 연락해주는 형수가 고마웠습니다. 집 앞에 나가니 형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잘 올렸냐, 형은 와 있냐, 그동안 잘 지냈냐 등 간단한 안부를 나눈 뒤 형수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흰 봉투였습니다. 속이 아주 두툼한 흰 봉투였죠. 아니, 이건 돈이잖아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이게 다 뭐예요? 봉투 안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표가 가득 들어 있었죠. 형수는 봉투에 든 돈이 1억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생전 1억이라는 돈을 제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당황하자
형수는 웃으면서 돈에 얽힌 사연을 말해줬습니다. 실은 예전에 저 이혼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양육비를 못 받았거든요. 네? 그때 분명히 형이 양육비 문제없이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말로만. 저도 그거 믿고 이혼했는걸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줬어요. 처음엔 어떻게 아끼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이 키우면서 아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미안하다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며칠 뒤에 저한테 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때도 사과하시더라고요. 가진 게 이것뿐이라고. 어머님한테 안겨서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돈 덕에 애 밥도 먹이고 전기세도 내고 월세도 내고 정말 감사했어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이랑 확 죽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그때 어머님 보면서 버텼어요. 저희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머님 보며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도련님도요. 저희 애 많이 아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돈을 주셨어요. 언젠가 꼭 갚아야지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어머님 몫까지 도련님이 받아주세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형수가 집에서 쇼핑몰 사진 포토샵 같은 거 하고 홈페이지 관리 같은 걸 부업으로 하다가 그쪽으로 취직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아예 그런 거 만들어주기도 하고 홍보도 해주는 회사를 차렸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좀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사이에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형수한테 돈을 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형이 양육비를 안 줬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 있는지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쓰레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형수는 조카 때문에 가봐야 한다고 해서 먼저 가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쓰레기 같은 형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야, 뭘 이렇게 오래 있다가 와? 네 형수가 뭐래?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부친 전을 쩝쩝거리며 먹는 형을 진짜 꼴보기도 싫었습니다. 뭔 상관이야, 어차피 헤어졌으면서. 야, 너 많이 컸다. 형한테 말하는 싸가지하군. 헤어졌어도 내 전처야 임마. 전처? 그런 말이 나와? 그래놓고 양육비도 한 푼을 안 줬냐? 아니 근데 이 자식이 어디서 큰 소리야. 형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에 대한 평생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속속이는 것도 꼴보기 싫었고 허세 부리며 있는 척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족까지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다니 진짜 쓰레기도 이런 인간은 상종을 안 할 겁니다. 저는 순식간에 형 따귀를 때려버렸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형한테 평생 맞으면서 살았는데 형의 뺨을 아주 제대로 날렸습니다. 맞은 형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습니다. 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냥 영 끊고 살자. 나가. 당신도 나가요. 악을 쓰고 형과 새 형수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형은 씩씩거리며 욕을 했고 새 형수는 그런 형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 형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고 저 또한 형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수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삿날 제가 형한테 화난 감정 때문에 형수한테 제대로 감사하단 말도 못했거든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했더니 형수가 가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오랜만에 조카도 보게 되었죠. 제가 저희 조카 어렸을 때 가끔 밥을 해줬는데 덮밥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 덮밥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볼까 하고 조카가 좋아하던 덮밥이랑 이것저것 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가게 문 닫을 때쯤 형수랑 조카가 왔고 그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못다한 얘기를 나누면서 말이죠. 어느새 사춘기가 스물스물 찾아온 조카는 안 본 사이에 낯가림도 생기고 목소리도 슬쩍 변한 것이 귀여웠습니다. 어릴 때는 한글 알려주려고 하면 도망가던 녀석이 요즘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씩씩하게 커가는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형수랑 또 사는 얘기 나누다가 형수가 가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혼자 가게 운영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어머님 계실 때랑 다를 텐데. 힘들죠. 사실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통 안 보이고 요즘은 그만 가게 접어야 하나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어머, 그렇구나. 그럼 제가 준 돈으로 가게 새로 고쳐보는 건 어때요? 메뉴도 어머님이 잘하셨던 거 말고 도련님이 잘하는 걸로 바꾸고요. 제가 형수한테 받은 1억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큰 돈을 난생 처음 가져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습니다. 허튼 곳에 쓰고 싶진 않아서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그 돈을 가게에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도와주겠다면서요. 형수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게를 새롭게 단장한다고 해서 과연 잘 될까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보고 포기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해서 가게를 지켜보려고 노력해보고 싶었거든요. 설령 잘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제 가게이기 이전에 저희 어머니 가게니까요. 가게를 새롭게 바꾸기로 마음먹은 저는 형수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렇게 가게를 싹 뜯어고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 냉장고, 싱크대, 각종 조리도구, 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한 것들을 처분하려니 미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추억에만 젖어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가게 문 닫으면 어차피 버려질 것들, 제 손으로 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형수 회사에서 마케팅 도와주는 거래처를 소개해준 덕분에 리모델링도 저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고마웠던 게 형수가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매일 나와서 현장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확실히 안목이 있으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잘 봐주고 아이디어도 내주곤 했습니다. 기존의 메뉴들은 제가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메뉴들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때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엔 조카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바로 조카가 제 요리 중 제일 좋아하는 덮밥을 팔아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카 말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머릿속에 여러 덮밥 메뉴가 그려졌고 어울리는 식기부터 필요한 재료들까지 한 번에 그려졌습니다. 메뉴를 바꾼다면 기존의 단골 손님들을 모시긴 힘들겠지만 새로운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생겼죠. 계획부터 실행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지만 여러 사람이 고생한 끝에 가게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과연 손님들이 좋아하실까 긴장도 되었습니다. 형수가 홍보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형수 회사에서
홍보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 바닥까지 떨어졌던 매출이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홍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새로운 손님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주시더라고요.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문 연 지 2달 만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게 되었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얼떨떨할 정도였습니다. 또 기존 단골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제 메뉴를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작에 메뉴 바꾸지 그랬냐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머니 손맛이 좋아서 아들도 손맛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좋으니까 신기하고 감사하고 벅차기까지 했습니다. 문을 닫을 뻔했던 저희 가게는 형수 덕분에 다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매일매일 일을 했는데도 힘든 줄 모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비로소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당당히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흐른 올해 초, 저희 어머니의 2번째 제사였습니다. 1년 동안 형에게선 연락 한 통 오지 않았고 제삿날에도 역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얼굴 보면 둘 다 언성만 높아질 게 뻔하니까요. 대신 저희 어머니 제사를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형수랑 조카입니다. 여전히 형수랑 조카랑은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형수가 이번 제사 땐 전이랑 생선을 해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작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형수랑 조카랑 셋이 어머니 제사를 치르는데 작년과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작년엔 어머니께 그저 죄송하기만 했는데 이젠 어머니가 잘 살고 있는 저 좀 봐줬으면 좋겠고 더 잘 살고 있는 형수랑 조카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마 뿌듯하게 보시고 계시겠죠? 어머니도 그곳에서 저희 걱정 마시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나이만 먹고 장가도 못 가던 못난 아들이었던 제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맨날 가게만 있으면 여자를 어떻게 만나냐고 그러셨거든요. 사고만 치고 다니는 형도 2번을 가는데 저는 왜 못 가냐면서요. 더 빨리 예쁜 며느리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 리모델링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알바생을 뽑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주말엔 저희 가게에서 알바까지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성실함과 야무진 성격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저랑 1살 차이라서 학교에서 2년간 마주치며 생활했을 텐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같은 고등학교 나온 거 알고 참 신기했습니다. 이래서 세상 좁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 덕에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하고 내년엔 부부가 됩니다. 어머니께서 반평생 땀과 눈물을 쏟아부으신 공간에서 결혼할 사람을 만난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게 안타까워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인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가 되었건 간에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형수에게 베푸신 마음의 덕을 지금 제가 받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도 아낌없이 가족을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본받아서
곁에 있는 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